예, 저는 이희건 경제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것들, 큰 돈이 움직이는 것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또 많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웅달 책방에서는 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달에 정리를 좀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아, 예, 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예. 매일매일 또 그 시황이나 또 그렇게 이슈들은 네. 이익은 경제 TV. TV 가서 이제 들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한번 시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뭐 코스피 외국인 수급을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11월부터 정말 큰 바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바람이 다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외국인 수급이에요. 이 수급이 정말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인데 밑에 외국인 수급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7월, 8월, 9월, 10월 이건 파란색인데 외국인 매도예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다가 11월 확 매수로 바뀌었어요. 요때 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3.2로 완전히 안정되니까 사실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를 올릴 때는 강세로 가지만 네. 금리가 끝나면 약세로 가잖아요. 네. 그걸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는 당연히 강세로 가게 돼 있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사실 원하고 외국인 수급이 워낙 관련이 있으니까 원 달러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면 7월, 8월, 9월, 10월은 위쪽으로 약세로 움직였는데 11월부터는 강세로 확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화로 강세로 가게 되면 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되냐 하면 이제 가령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편하게 윗부분에 있을 때 1달러당 1,350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1달러 주고 우리나라에 1,350원을 받아서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강세로 가서 원화가 1달러당 1,0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제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아서 나가요. 완전 이득이네요. 350원 이득이잖아요. 네. 35%. 예, 맞습니다. 35% 이득이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달러를 들고 있으면 달러가 약세니까 손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팔고 원화로 오게 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미국 금리가 동결 또는 인하 쪽으로 가니까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번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외국인 수급이 이래 들어왔을 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실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그래도 얼마나 길게 가는지 대응하기가 편하니까요. 네. 역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이제 보면 밑에는 원화 차트고 위에는 코스피 지수고 길게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보면 일단 원화 차트에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위기 때예요. 위기 때. 위기가 오면 원화가 약세로 확 튀어요. 원화가.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환율이 뭐 IMF 때는 달러당 2,000원까지 확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확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왜 그럴로 하면 그때가 우리 원화가 가장 살 때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1달러 주고 원화를 엄청 받아서 우리 시장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보면 확 튀고는 제가 화살표로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우리 시장은 급격하게 코스피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2000년대에서도 대세 원화가 강세로 계속 가면서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2008년 IMF 때 환율이 한번 확 튀고 미국이 달러 찍어서 값싼 원화 사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확 튀고 환율 확 튀고 그리고 저기 짧을 때는 코로나 위기 때고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는 명확해요. 두 가지를 노리고 들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환율에서 환수익이에요. 네. 원화가 강세로 가면 환수익이 생기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 수익이에요. 그건 지금 보듯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을 해가 돈을 벌고 채권에서 돈을 벌고 두 개를 돈을 벌어요. 와, 외국인.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위치하고 지금 원화 위치가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 돈 벌기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 위치가 비슷한 게 2006년도, 5, 6년도 하고 위치가 비슷해요. 위기가 오고 튀었다가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비슷한 위치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달러는 약세, 미국이 금리 인상이 끝났으니까 달러 약세 가고 그렇죠. 원화는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외국인들은 두 가지를 노리고 우리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원화가 가장 약할 때 우리 시장에 들어왔어. 주가에서 돈을 챙겨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런 걸 뭐 예전에 양틀 깎기라도 부르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외국인한테. 똑같이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원화가 가장 비싸고 달러가 가장 약할 때 미국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그러면 원화가 위기 때 보면 위로 튀기 전이니까 1,000원 이하 한 950원쯤 됐을 때 워낙 강하니까 950원 주고 1달러 사서 미국 들어가면 돼요.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거고. 아니요. 주식은 안 돼요. 미국 주식은 안 돼요. 왜 그러면 위기가 오면 우리도 주식도 하락하지만 미국 주식도 하락해요. 그때는 미국 채권을 사요. 위기가 오면 금리가 제로니까 채권 가격이 확 튀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0원 이하로 강세로 갔을 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 채권을 사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표시했듯이 위기가 빵 터졌다고 가정을 하면 가령 1,000원 주고 1달러를 샀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위기가 빵 터지면 환율이 최소한 1,500원은 넘어가잖아요. 네. 이제 1달러 주고 1,500원 받아서 나와요. 그렇죠.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채권을 샀으면 미국이 제로 금리로 떨어뜨리는 순간 채권 가격도 확 튀죠. 그러니까 수익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대박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정말 큰 대박은 뒤에 따라와요. 네. 그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나왔어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초토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면 이건 대박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큰 돈의 흐름일 때 미국하고 우리도 똑같은 생각으로 들어가면 워낙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또 지난번 워낙 또 많이 찾아주셔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들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니까 좀 채권 관심 있든 아니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환율이 1,300원대잖아요. 예. 근데 1,000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통 한 1,200원대 아닐까요? 이제 그렇게 오다가 안정화되지면 어쨌든 달러가 워낙 많았잖아요. 계속 밀려들어요. 얘네들이. 밀려 들어오고 어쨌든 구조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워낙 높게 올렸으니까 구조적으로 계속 올리지는 않으니까 인하 쪽으로 흘러가면 한 2, 3년 걸쳐서 요게 저기 보면 2003년에서 7년 사이 장기간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그러니까 그렇구나.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와, 진짜 거의 7년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저 때는 1,000원 밑으로 간 거고. 900원까지 갔어요. 야, 그렇구나. 예, 그래서 9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러면 1,000원 넘어가서 한 10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미국을 사는 거죠. 네. 우리 똑같은 개념으로 미국 애들 생각하는 거하고 개념으로 하면 훨씬 낫죠. 그래서 미국 그 외국인들은 이미 이제 분위기 전환을 좀 느껴서 11월부터 매수세로 좀 돌아선 거고. 예, 그 전에도 보면 네. 원화를 보면 한 차례 확 떨어졌는데 그때도 외국인이 한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한 번에 확 안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 거죠. 흔들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윳돈이 있으면은 한국 주식을 조금 사야겠네요. 그렇죠.
한국 주식을 사놓는 게 유리하고 오해하고. 또 미국 주식을 잘못 사면 또 환찬손. 환찬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금리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금리는 내년부터 조금 인하되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인하 안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세요. 예. 하지만 시장 돈들은 먼저 움직여요. 인하되기 전에 미리 달러를 팔고요. 인상되기 전에 미리 달러를 사고. 그래서 또 사실 개인들이 사실은 위기가 또 오면 어떡하냐 이게 사실은 또 맞아요. 그러고 그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게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위기가 온다. 그 벌써 뭐 이게 되게 오래전에 나왔으니까 지금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한번 보면 네, 좋아요. 먼저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위기가 오기 전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어요. 오.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다고 모두 위기가 온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하고 2007년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하고 둘 다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2008년처럼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때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면 왜 위기가 오는지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걸 또 살펴보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것까지 가면 보면 위기에 대한 것들은 또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위기 오기 전에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2006년도하고 확 올라오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지금 2006년도 6월에 5.25%, 지금 5.5%. 그러네요. 강하게 올린 건 비슷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저기에 1년 3개월 그대로 높은 금리를 유지를 했고요. 2006년도요. 그렇죠. 그래서 2007년 9월까지 유지를 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번 하면 시장에서는 좋은 줄 알고 주가는 또 올라요. 그래서 2006년 6월부터 금리 인하하고 1개월까지 우리 시장 움직인 걸 먼저 한번 볼게요. 60% 상승을 해요. 진짜요? 예, 금리 동결만 하더라도 50% 상승에 인하의 힘을 받고 더 올라가서 60%. 그렇구나.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가 동결로 가니까요. 네. 그리고 인하하더라도 이 정도는 위기가 오기 전에 2007년도 이 정도는 움직였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위기 얘기를 바로 하면 다들 겁내하실까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장단기 금리를 비교한 건데 저기 까만 선이 있잖아요. 요게 2년물 국채 금리하고 10년물 국채하고 똑같을 때 선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낮으면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원래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은행에 가잖아요. 은행에 가면 1년짜리 적금, 2년짜리 적금, 5년짜리 적금 있으면 금리를 얻은 게 제일 5년. 그렇죠. 네. 1년이 더 비싸면 2년 뭐 5년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처럼 기본적으로 긴 채권이 금리가 높아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거꾸로 됐다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이 왔으니까 위기가 온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보면 확 커졌다가 지금 줄어들고 정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요게 지금 먼저 정상으로 가고 있다. 요걸 하나 보여드리고 2005년에서 막 하다가 정상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2006년 7년도에는 2년물 국채 금리가 혼자 금리를 인상하니까 확 올라갔다가 위기가 올 것 같고 금리 인하갈 것 같으니까 확 떨어지고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은 있는 혼자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역전 현상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보면 2006년 7년 2년물 국채 금리 혼자 써. 네. 확 상승을 했다가 혼자 확 떨어졌어요. 4%부터 1%까지 그냥. 네.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는 정책 금리니까 사실은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확 올라왔다가 앞에 보듯이 그리고 좀 위기가 올 것 같고 인하할 것 같으니까 확 떨어지면서 혼자 역전이 됐다가 정상으로 왔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지만 지금도 정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07년하고 같으려면 2년물이 꺾여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2년물은 꼼짝을 안 하는데 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전혀 틀리잖아요. 그렇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 저기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돈들은 먼저 움직이니까. 금리 인하하기 전에 2년물 국채가 하락하면서 정상으로 왔고 지금은 안 움직인다는 것은 금리 인상할 아직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한다고 본 거예요. 미국이 인상할 거가 인하. 금리가 인하할 것 같으면 국채 금리가 먼저 빠져요. 네. 근데 안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정상으로 가고 있느냐? 그건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2006년 7년은 그 자리예요. 10년물이. 네. 사실 큰 뭐 흔들림은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내포해요. 10년물은 경기를 대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2년물이 금리 인하가 위험하다고 시장이 위험하다고 보고 2006년 7년도에는 인하를 했는 거고 그때는 시장이 안 좋게 본 거고요. 결국 시장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위기가 왔고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일단 국채 금리 움직임 자체가 전혀 틀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 시점도 아직은 멀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보고 10년물이 올라온다. 과거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인하를 보고 2년물이 늘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전혀 시장에서 다르게 보고 있다. 경기 전망이 다르군요. 다른 거예요. 지금은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좋게 보는 거고 과거는 안 좋게 좋게 보는 보는 거고. 거고. 그래서 장단기 역전했어. 역전은 똑같은데 정성화되는 과정이 틀려요. 옛날하고. 그러면 여기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왜 위기가 오는지 그걸 이해하면 그래도 좀 더 편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은행과 은행 지금 보면 SVB 은행,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하고 미국 지역 은행들이 뭐 파산되는 것도 있고 정말 어려워 지금도. 네. 왜 어렵냐를 소개를 하면 일단 은행과 은행은 단기 금리로만 거래를 해요. 네. 단기 금리로만 거래하고 은행은 고객들은 장기 금리를 빌려요. 뭐 집 사러 갈 때 3개월짜리 대출해 주십시오. 일하지는 않잖아요. 최소 30년이죠. 뭐 10년 30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고객은 당연히 장기 금리고 대출이고 은행과 은행끼리는 10년씩 빌려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네. 거의 자본이 돼버리니까 짧게 빌려줘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인데 네. 비싼 금리를 빌려와서 네. 사게 대출을 그렇죠. 해줘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인하하기 전까지는 중소형 은행들은 어려워요. 그러고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커지냐 하면 자금 경색이 생겨요. 은행은 정말 깐깐하게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해주면 손해니까. 그렇죠. 그래서 쉽게 돈을 못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 부러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어느 한 곳이 부러지게 되는 원인이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2007년 때는 모기 지치권, 서브프라임이 부러진 거고요. 그 이유 때문이군요. 예, 그렇죠. 자금이 사실 넘쳐나면 막으면 되니까 돈 들였어. 근데 자금이 모자리면 결국은 막다가 못 막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은 문제가 없냐 얘기를 하는데 중소형 은행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새마을금고 하나 파산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은행이 무너진다.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신한은행이 무너진다. 네. 큰일 나지. 그래서 이런 대형 은행들이 사실 튼튼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 대형 은행들은 정말 튼튼해요. 그래요. 근데 대출도 자금 경색 안 일어나고 오는 주식 빌려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제로 금리일 때 미국이 달러를 워낙 찍어내고 풀었잖아요. 네. 그때 돈을 진짜 이만큼씩 사놨어요. 그래서
뭐 그 쌓아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네. 지금 보면 상업은행 직업준비금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상업은행 큰 애들이 미국 이제 중앙은행에 맡겨놓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그 돈을 보면 2006년 7년도에 보면 바닥에 붙어 있어요. 거의 쌓아놓은 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 거의 붙어 있고요. 네. 지금 보면 3조 달러가 넘어야 아직 쓰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준비금을 3조 달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연준이 지금 뭐 한 8조 달러인데 얘네들도 3조 달러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더 대박인 것은 저 돈이 제로 금리일 때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잖아요. 돈 빌리러 오면 땡큐지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0%로 빌려와서 5%로 빌려주는 거니까.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전에 보면 SVB 파탄이나 중소형은행 미국이 어려울 때 대형은행이 막 도와줘요. 자금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더라도 당장 올 일은 없죠. 봤을 때는. 일단 돈이 있을 때는 사실 모든 건 뭐 돈으로 해결이 되니까 사실 어려워도. 네. 여기에다가 미국 경기가 항상 뭐 소비가 어려울 거다 했는데 이번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작년보다 최소한 8% 더 소비가 일어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망하는 족족 틀리게 나와요. 아. 그게 이런 어떤 유동성을 관가해 버렸어. 이제 과거 생각을 하고 보면 이번에도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소비가 작년보다 줄 거라고 전망이 많았고 4분기 되면 또 경기가 또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요. 때 대박 났다고 예, 확 늘어나니까 이건 계속 들려요. 계속.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설명은 일단 유동성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기 오기보다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지만 앞에 말했지만 모든 역전이 되고 다 위기가 오는 건 아니고 역전이 됐지만 예외도 있는데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또 혹시 위기가 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 뒤에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가까운 미래는 아니다. 가까운 미래는 아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왜 그러고 금리 인하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인하는 안 돼요.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해요. 미국이. 그 얘기는 뿌려놓은 돈이 워낙 많으니까 걷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이 겹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하가 되려면 긴축이 끝나야 돼요. 양적 긴축이. 그러면 양적 긴축이 끝나고 연준에서는 걷어들어낸 돈이 끝났으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냐 불안하니까 그걸 또 몇 개월 살피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시그널 주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예요. 순서상으로 보더라도 빠르긴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돈이 많다는 것은 잘못하면 물가가 또 튈 수 있다는 것도 위험성도 내포를 해요. 이게 양날의 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높은 금리가 유지돼가 가고 일단 더 안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시장한테는 땡큐고 좋고 그리고 섣불리 뭐 미국 들어가기보다는 뭐 기다렸다가 금융이라는 건 늘 그래요. 욕심내면 어려워지는데 기다리고 좋은 조건이 나오면 하면 돼요. 위험 요소가 없을 때. 사실 환율이 한 900원, 970원 이렇게 오면 더 늘어가봐야 손실 구간이 워낙 작잖아요. 뭐 800원 이렇게는 안 갈 거니까 네. 더 빠진다 해도 손실이 적은데 위기가 오면 수익이 커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 채권 쪽으로 들어가고 또 미국은 맨날 우리 시장이 미국 애들이 싹 뺏겨먹고 나가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뭐 그 점 또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고 여기서 지금 11월 달 외국인들이 확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 입장이면 어떤 걸부터 살까요? 큰 거. 큰 거, 네. 가장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거. 네. 제일 좋은 거. 그러면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는 주식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예요. 아, 그렇군요. 네. 시총 거의 1, 2, 3,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장단기 금리가 제가 이번에는 예외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예외다. 그래도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불안하다. 음. 그러신 분들을 위해가 제가 그러신 분들은 언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준비를 했어요. 와,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예외니까 사실 시장이 상승으로 보는데 또 불안하신 분들은 과거에 지금 보시면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정상화되는 시점을 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00년 12월, 2007년 6월, 2019년 9월 표시를 했는데 요 날짜하고 미국 다우지수 주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장단기 금리가 지금은 역전인데 정상이 되고도 주가는 앞에는 5개월 더 상승을 했고 2007년 6월에는 4개월 더 상승을 했고 2019년도에는 5개월 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화도 아닌데 정상화되고도 저 정도 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여전히 버퍼가 있는 거예요. 버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조급할 필요 없어요. 사실 일반 개인들 시청자분님도 그렇지만 장단기 금리가 언제 정상화됐나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거 맨날 살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2007년하고 지금 6년 7년하고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1개월 더 상승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 푹 놓고 미국이 많이 보고 미국 금리 인하하면 온 뉴스가 다 떠들 거예요. 네. 그냥 있어도 미국 금리 인하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과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하고 1개월 상승 후에 하락했으니까 더 큰 버프가 또 있다. 그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때 정리하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예외로 보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은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 대표님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러면 그 금리 인하하고 1개월 정도 버퍼가 있다 하셨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식을 만약에 100을 갖고 있으면 그랬다 위기가 온다고 해서 다 파는 건 아니잖아요. 다 파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이렇게 만약에 파시면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한 절반은 일단 해놔야 되고 그리고 위기가 안 온다고 하면 한 30% 정도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위기가 온다 안 온다에 또 제가 느끼는 척도는 저런 건 있어요. 네. 이제 지금은 보면 구조적으로 미국이 양적 긴축도 하고 금리는 그대로 동결이잖아요. 구조적으로 순차적으로 보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양적 긴축을 줄이고 타이밍을 주고 인하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확 한다. 그러면 연준에서 이건 뭐지? 이렇게 느꼈을 확률이 있어요. 기본적인 순서상 틀려지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한 40% 정도 팔고 봐야 되는 거군요. 이제 인하하고 환호할 때 줄여놓으시고 그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간다 그러면 뭐 한 20, 30% 정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막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그렇죠. 뭔가 크고 좋은 거. 맞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사는데 이번 11월 달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찔끔찔끔이라도 계속 오르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또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왜 사는지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고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주가 움직임까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네. 또 참고를 해보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뭐고 하면 이제 D램 가격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그러니까 D램 가격 YOY 작년 대비 상승 하락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특히 모건 스탠리가 제일 많이 쓰는 뭐 반도체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그래프인데 요렇게 보시면 딱 4년 주기예요. 위에 표시를 했듯이. 야, 그래요. 2년 하락, 2년 상승. 야. 굴곡은 있어도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그런데 이번에는 2년 하락인데 상승이 길어졌어요. 2021년 8월까지 좀 길어졌잖아요. 요 길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생각하지 않는 서부 증설 이제 전부 다 뭐 집에만 있고 또 맞습니다.
새로운 PC만 맞아요. 새로운 PC 구입하면서 저 기간이 플러스 알파로 길어졌어요. 그렇구나. 이게 한번 길어지게 되면 계속 길어진 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제일 피크가 2021년 8월이래요. 네. 고점하고 그다음부터 하락했는데 그 그래프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표시를 이렇게 했고 현재 위치가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턴을 하는 위치 딱 저점에 있어요. 그렇군요. 반도체 사이클적으로 보면. 야.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상 지금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이클로 업황으로 보면 가장 어려웠다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보면 아주 리뉴얼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걸 반도체 가격이 아니고 왜 이 그래프를 많이 보냐고 하면 주식을 예측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절대적인 가능보다는 주식이라는 것은 작년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봐야지 주가하고 유사하게 흘러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은 반도체 업황상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제 통과하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통과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확 날아가겠다 생각하지만 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월봉선 업황만큼 하단에 있으면 날아가요. 근데 지금은 하단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해서 상승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점진적인 상승이 나와요. 상승이 나오다가 2025년 되면 폭발적인 상승, 그때 주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걸로 봐요. 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앞에 저기 플러스 알파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코로나 위기가 빵 터지고 정말 서부 정수를 많이 했고 또 PC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역대급으로. 그게 주기가 4년이에요. 야. 그러면 그때 터지는 거군요. 뒤에 이 주기 교체가 또 터진다는 그게 야. 2025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채야지만 미리 주가는 올라와 있고 그래서 2025년 터지기 전에 또 점진적으로 가다가 뒤에서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사고 지금 사는 건 맞아요. 사는 건 맞는데 삼성전자나 SK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요즘 또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확 들어오니까 수급 자체도 좋고 네. 업황 좋고 그리고 차트도 워낙 좋아요. 그래요. 차트 보기 전에 네. 요것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업황이 좋아지고 D램 가격이 좋아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좋아요. 음. 중소형주는 어떻게 될까요? 대형주가 좋아지면 중소형주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맞지요? 네. 대부분 그래 생각을 하는데 틀렸어요. 그래요? 예. 왜 그러고 그러면 대기업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네. 좋아지고 많이 필요할 때 라인 깔겠어요? 아니면 미리 깔겠어요? 미리 깔죠. 그러니까요. 그게 또 시차가 있는 시차가 거군요. 있어요. 장비주. 그러니까 장비주들은 미리 깔아버려요. 그래서 소부장이 많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소부장들이 네. 많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네. 이제 업황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네요. 벌써 그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중소형주 제가 한 70개 되는 애들 3분기 실적 조사를 쭉 엑셀로 정리를 한번 해왔어요. 그랬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와. 중소형주 장비주 지금 엑셀 파일을 제가 했는데 옆에 보면 작년 3분기 대비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파란색은 다 줄었는 건데 보면 대표적인 원익 IPS는 작년 3분기 때 395억 영업이익인데 적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유진테크도 136억인데 7억이에요. 네. 보면 퍼센티지 내가 표시했잖아요. 와. 어마어마하게 확 줄지요. 그러네요. LOT 백분 100% 증가는 저건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섞으면 안 되고 반도체가 아니고 태양광으로. 네. 100% 오른 거죠, 저거는. 저거는 중국 태양광이 막대면서 갔으니까 그거 예외로 딱 보면 어때요? 다 마이너스네요. 확 주는 정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리고 원익 IPS부터 해서 많이 제가 도중에 삭제를 했는데 보면 다른 우리가 지금 한미 반도체 얘기하지만 한미 반도체도 한 90% 이상 줄었어요. 그 3분기 쇼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쇼크가 사람들이 생각하면 한미 반도체만 쇼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듯이 모든 게 그래요.
야, 그렇구나. 이게 구조적인 쇼크예요. 네. 그래서 까딱 잘못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70개 내면 전체적으로 끝부분만 제가 앞에 중간에는 난류가 있는데 보면 한 70개 평균 내면 70%가 줄었어요. 네. 그러고 와.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제가 뭐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30배 너무 고평가예요. 아, 왜 많이 올렸다가 이제 확 가라앉았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3분기만 보면. 그래서 보면 이게 반도체 장비주의 특징이에요. 삼성전자가 라인 깔 때 보면 뭐 한 업체만 까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져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확 좋아졌다가 이게 끝나면 이건 이제 한 1년 정도 이런 비수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나마 여기서 투자하는 거는 HBM은 투자를 해요. 네. 라인을 깔고 있어요. 네. 그래서 HBM의 차별화는 나오지만 그것도 컴 물결이 일단 픽아웃 됐다. 장비주들은. 그래서 장비주들 특히 워낙 월봉상 크게 갖는 것들은 따라가면 욕심일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떤 펀더멘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처럼 확 좋아져서 펀더멘탈이 유지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라인 달 깔고 나면 비수기로 떨어지는 게 그렇죠. 나니까. 그래서 먼저 크게 갖는 종목들은 사실 늘 조심을 해야 돼요. 한번 장비 깔면 또 몇 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또 캐파가 늘어나니까 어차피 늘어나는데 미리 깔아놓으니까 또 다음 늘어날 길 대비해서 또 깔고 한 2년 주기로 비슷하게 또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비수기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장비주보다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장비주들은 뭐 다 깔았는 건 아니고 차별화가 크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컴 물결이 이렇게 갈 때는 하기는 쉽지 않다. 요렇고 그럼 이제 HBM은 깔고 있어요. 지금 캐파가 넘쳐나니까. 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도 HBM 있지 않냐 그러지만 너무 크게 갔어요. 네. 이 펀더멘탈 따라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HBM 중에 그러면 뭐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 하나 정도 본다면 본격적인 HBM 관련주들은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위험하고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개발하면 HBM의 수에 있겠다. 요 정도 애들이 남아있고 요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보면 뭐 K시텍을 요렇게 보면 151억에서 130억 그나마 제일 적게 줄었어요. 네. 그러고 뭐 저평가 위치고. 네. 그래서 K시텍 같은 경우는 뭐가 하면 뭐 전공정에서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 평탄하게 만드는 연마 만드는 건데 웨이퍼를 불순물 제거하고 평탄한데 요 장비가 왜 중요하냐면 HBM에 쌓으려면 정말 평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비를 아직 개발했는 건 아닌데 개발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뭐 HBM 중에서는 조금 상승돼 있는 업체 요 정도 뭐 실적도 그나마 받치고 괜찮은 애는 한 요 정도 빼고는 어렵더라고요. 네. 또 요렇게 보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지금부터 사 모아가는 건 맞는데 네. 그것도 한 1년 이상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일단 주식이라는 게 또 너무 조급하고 이러면 또 힘들어 하니까 좀 여유 있게 말 그대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살까 SK 하이닉스 살까 맞아요.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 그것도 제가 한번 준비를 네. 했어요. 완벽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디램이 중요하니까 지금 2분기 이제 원래 2분기 마켓슈어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보면 삼성전자는 1분기 시장이 43.9%에서 39.6%로 줄었어요. 네. SK 하이닉스는 24.6%에서 30.1%로 확 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더 큰 거는 뭐가 하면 매출이에요. 매출 보면 48.9%가 늘어났어요. 엄청나네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숫자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어요. 와. 숫자적으로. 그러면 왜 맹추격을 하느냐? 그건 HBM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약간 항상 기술력이 우위로 달렸는데 HBM 나오면서 SK 하이닉스한테 기술력이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요걸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숫자를 한번 보면 네. 요거는 유진투자증권 이제 리포트에서 제가 가져왔는 건데 보면 일단 마진율이에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진율을 비교를 했는데 제로가 삼성전자라고 보면 돼요. 평상시에 뭐 예년 같으면 한 10년 동안 SK하이닉스가 마진율을 못 따라가요. 이야, 근데 갑자기 저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HBM 효과만 그러지 얼마나 큰 효과인지는 사실 체감을 못 하잖아요. 네. HBM이 고가에다가 고부가 가치예요. 야, 저 10년의 역사를 뒤집은 거네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황당하고 황당하겠네. 진짜. 자기네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순식간 이게 IT 기업이 늘 말하지만 노키아도 한순간에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사실.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그래서 마진율, 그다음 매출도 한번 보게 되면 늘 SK하이닉스가 디램 부분만 보면 60%에서 70%선 삼성전자한테 졌어요 매출이. 근데 97% 가까이. 이제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 그러니까 앞에 와. 2분기도 봤지만 SK하이닉스 50% 매출이 확 늘었지 않아요. 아니, 삼성전자는 하고 있는 일도 되게 많잖아요. 맞죠. 사업부도. 아, 이게 사업부 말 전체 매출 말고 아니, 디램 반도체. 예, 우리가 반도체만 비교하니까 네. 사실 뭐 다른 사업부 이러면 사실 안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만 이제 뽑았는. 그래도 뭐 반도체도 압도적인 1위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와, 이렇게 갭이 줄어드는구나. 그렇죠. 이게 사실 숫자로 보면 더 체감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숫자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무게추를 조금 더 두는 거고요. 네. 이제 요렇게 보고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한테도 정말 큰 호재가 하나 있어요. 오, 네. 지금 이제 요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요쪽부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 사실 지금까지건 사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 거고 주식이라는 것들은 또 숫자가 아니고 모멘텀 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모멘텀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대만 전쟁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한 3, 4년 내에 뭐 침공할 건 없다 얘기도 하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예외도 뒀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이제 엔비디아 사장 경영진이고 애플 경영진이다. 그러면 3, 4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있겠다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문제 나면 이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대안은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저 뉴스를 보고 이거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왔다. 오. 이제 이런 기회를 못 살리면 안 되고. TSMC의 파운드리를 대신하는. 예, 이제 HBM은 사실 조금 밀렸다고 보더라도 파운드리가 하면 삼성전자는 새로운 영역이 되고 정말 커질 수 있는 영역이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매출입니다. 파운드리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9.9%에서 10% 넘어가서 11.7%. 요게 이제 2분기니까. 네. 그리고 아직도 TSMC가 좀 줄었지만 56.4%로 압도적인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TSMC가 파운드리를 이렇게 독점을 하니까 비싸게 받아요. 얘네들은. 와. 가격을 좀 비싸게 받아도 사실 기술력이 1위니까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게 할 수 있어요. 싸게 해야죠.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 사실 뭐 제조업으로 따지면 수질 계열화가 돼 있다 보면 돼요. 반도체 만들었어, 공정했어, 찍었어, 설계했어, 자. TSMC는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인데 기술력 차이에서 사실 또 약간 들어가면 이제 기술력으로 밀리게 되는 원인, 구조적인 원인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원인 중에 대표적인 걸 보면 애플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반도체 그 중요한 설계를 삼성전자한테 주겠어요? TSMC한테 주겠어요? TSMC에 줘야죠. 그렇죠. 삼성은 베껴서 만들면 어떡해. 그런 구조적인 것도 사실 좀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역량도 조금 있다고 보여지고 뭐 그런 거 빼더라도 뭐 그러면 엔비디아 거는 땡겨 와야 되고 네.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뭐 대만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받아올 수밖에 없고 어쨌든 한 다리는 걸쳐놔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정말 큰 기회가 얻었고 마케팅을 하고 기회는 얻었는데 이제 또 기술력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알려진 건 아니지만 지멘스 3나노 서버칩 수주 받았다 얘기가 있는데 설로만 들고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AMD 이제 4나노 공정 3나노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4나노 공정이 삼성전자한테 준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됐든 이제 메이저 업체들하고 계약이 한 건만 되면 한 건만 돼서 뭐 콜 테스트 통과되고 양산이 됐다. 그럼 줄 서겠네요. 줄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만 하나만 선거가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TSMC의 뭐라 경쟁자로 확 올라가고 지금 말했지만 TSMC가 뭐 발열 문제도 조금 있었고 맞아요. 서비스는 좋지만 단가가 비싼 문제. 비싸도 삼성전자는 사게 하니까. 그리고 또 턴키가 가능하잖아요. 턴키 가능하고 반도체 만들고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뭐 좋은 점은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쪽에서 확 나오면 뭐 정말 기회고요. 네.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모멘텀이고 앞으로 요렇게만 되면 또 한번 확 튈 수 있다. 모멘텀. SK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숫자가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주가가 네. 정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면 정말 주가가 상승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한번 했거든요. 네. 요 먼저 보기 전에 삼성전자 일봉 차트 한번 보면 네. 밑에 11월 달 외국인 수급이 빨간색이 매수거든요. 와, 그러네요. 예, 많이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쭉 사고 있고 중간중간 또 매도 나오는 중간 9월 달에도 외국인 정말 많이 매도했지만 중간중간 사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8월 고점하고 9월 10월까지 확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약했잖아요.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애들이 결국 지수가 반등했을 때 더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급 모멘텀 또 뭐 지금 차트 봤을 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준비를 했지만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그다음 반도체 사이클하고 주가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가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월봉 차트예요. 네. 밑에는 똑같은 연도로 제가 비슷하게 앞에 봤던 반도체 사이클을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면 사실 사이클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점보다 더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 또 고점보다 좀 더 상승을 고점보다 그리고 상승을 할 때 고점보다 좀 더 상승을 그리고 여기도 한번 훅 여기는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았지만 그래서 턴을 할 때는 항상 크게 랠리가 나왔어요. 고점보다 전고점을 넘네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매년 반도체가 늘어나요. 사실 수요가 반도체 산업 자체가 매년 성장을 하니까 반도체 가격이 고점에 갔을 때는 작년보다 매출이든 영업이든 기업이 성장을 하는 네. 이 구조는 뭐 앞으로도 뭐 향후 계속 되니까 네. 뭐 지금 뭐 로봇부터해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전기차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클 고점일 때마다 큰 성장을 한번 해왔다. 반도체 섹터는 계속 성장 섹터긴 성장 섹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갔냐 반도체가 사이클이 턴을 해서 돌 때 사놓고 기다리면 전고점은 넘는다. 전고점은 넘는다. 야, 그렇군요. 또 랠리가 보면 한 번씩 큰 랠리들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뭐 월봉이 이러면 정말 큰 랠리들이거든요. 월봉상 랠리니까. 앞에도 말했지만 너무 조급하면 늘 져요. 사실 개인들이 보면 한 10% 올랐다가 다시 한 6% 뺐다가 또 10% 갔다 6% 뺐다 10% 갔다 6% 뺐다 세 번만 하면 10%에 팔아버려요. 6% 가겠지. 근데 그거를 팔면 안 되고 그렇죠.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불을 뿜으니까 반도체주들은 이게 잘 되고 쭉 가주면 누구나 주식이 쉬울 건데 오랜 횡보를 하다가 움직일 때 확
한번 움직이고 또 못 따라오게 만드는 아. 게 주식이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사실 내년까지는 점진적이라도 참아놓으면 어차피 수익이 난다는 게 또 과거 경험상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횡보할 때 그 모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또 딴 데 갔다가 또 이게 엇박자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가라는 게 사실 뜻하지 않게 한번 확 튀면 내 팔았는 가격보다 높으면 못 사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환기를 하면 이제 서브 주기가 제가 밑에 4년이라고 써놨잖아요. 네. 그처럼 2025년에 주기가 도래하니까 2024년은 반도체 가격은 턴하고 정말 하이라이트는 2025년에서 2026년 HBM도 화랑을 꽃을 피고 야, 앞에 정말 많이 투자됐던 것들도 이제 교체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남아있다. 지금 진짜 저점이네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이게 4년 사이클인데 코로나 때 약간 연장이 됐고 되고.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이 저점인 예,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연장이 되면 사이클이 4년이니까 연장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사실 4년보다 더 가야 되죠. 더 가야 되는 거고. 예. 와, 지금 진짜 기회인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기회인데 보니까 개인들은 계속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지금 버티질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거나 사실은 손절을 해버리면 다음은 못 잡아요. 내가 팔았는 가격보다 높으면 못 잡으니까 네. 참고 뭐 10% 올랐다 6%또 빠졌다 10%다 6% 했다 정말 답답하면 뭐 비중에 한 자기 반도체 가지고 있는데 한 10%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전체를 가지고 팔았다 이렇게 버리면 놓칠 수 있어요. 기회를.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반도체 정리를 네. 뭐 쭉 설명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2024년은 점진적인 상승이다. 업황이 턴하고 2025년이 반도체 하이라이트다. 야. 요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조급하면 사실 뒤에 큰 거 놓친다. 요렇게 하고 그다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잘 살피고 하나만 성공하면 대박 나는 레이저 거죠. 하나만 성공하면 크게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성장 질주가 나오고 있다. 앞에 보여드렸지만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다음 반도체 장비주는 비수기로 진입이니까 너무 올라갔던 것들 욕심내면 또 크게 다칠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대표님 너무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내용을 전달하실 수 있다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2차 전지 또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2차 전지는 뭐 공매도 하고 전쟁이라면 전쟁처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과거 사례는 아니고 2차 전지 안에서 짧은 사례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한테 이기려면 앞에 시황에서 제가 미국 달러 생각하듯이 공매도 세력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제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공매도 금지 다음 날로 한번 가볼게요. 네. 다음 날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포스코 DX 보고 확 크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게 갔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네. 이게 쇼커버링으로 크게 갔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크게 갔는 게 개인이 호재인 줄 알고 개인 투자분님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지금 손실이 나 있어요. 아,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쇼커버링이라서면 참 좋을 건데 쇼커버링이 아니고 또 개인 투자분님이 샀기 때문에 이게 또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잔고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예, 그래서 그거죠. 예,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볼게요. 아, 지금 보면 11월 3일에서 11월 6일 지금 보면 에코프로인데 공매도가 8만 주 줄었어요. 이날 거래량은 115만 주. 아,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쇼커버링으로 간 건 아니죠. 거래량 115만 주 중에 8만 주 줄었는 걸로 상한가 보는데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요걸 통해서 또 뭐가 또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이쪽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2차 전지 공매도 세력은 국내 세력이다. 외국 세력이 아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그걸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냐고 하면 일단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때는 대부분 롱숏 전략을 펼치면서
전략적으로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오면 롱숏 전략이라서면 쇼커버링이 나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근데 제가 다음 날 자료 준비를 하려고 또 숏샷을 찍었거든요. 보면 요게 뭐냐고 하면 이제 정권사 HTS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보면 외국인 정권사들만 움직인 걸 보여주는 차트예요. 보면 11월 6일 날 에코프로에 보면 외국인들은 4만 주밖에 안 샀어요. 거의 안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안 쳤다는 거예요. 아, 원래 만약에 숏을 많이 했다면 더 사야 되는 더 거죠. 사야 되죠. 예, 이런 사건이 왜 더 사야 되냐고 하냐 하면 대형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쇼커버링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얘는 안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와. 국내 세력으로 보여져요. 야. 이거는 뭐 제 추정이니까. 그러니까 국내 세력이 단순 투자예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롱숏 전략도 아니고 말 그대로 뭐 해먹으려고 단순 투자로 뭐 어떻게 보면 뭐 개인들하고 한판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이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걸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사실 얼마나 공매도가 쌓여 있는지 거기서부터 또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요거 11월 24일 기준이고 또 공매도 잔고는 2일 정도 결제일 기준으로가 늦은 측면도 있는데 뭐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사실 그래서 보면 코스닥 전체 공매도가 0.3%예요. 0.3%인데 에코프로 BM은 6.35% 공매도.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20배잖아. 아니 20배 이거 몇 배야 이거. 그렇죠. 20배 넘네요. 20배가 넘죠. 네. 돈으로 따지면 1조 1832억. 와. 1조 원 집중 포화를 하는 거군요. 포화를 하는 거죠. 네. 에코프로 BM은 제일 1조 2천억, 1조 3천억이에요. 제일 돈을 많이 에코프로 BM에 공매도를 쳤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뭐 비슷하니까 사실 여기에 국내 세력 제 생각으로는 앞에 보지만 국내 세력들을 확 들어. 그다음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뭐 1.83%, 포스코 퓨처엠은 4.02%.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를 크게 친 건 아니다. 대신 포스코 퓨처엠은 뭐 고평가고 이러니까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쪽은 코스피니까 앞에 에코프로보다는 적다.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그래도 1조 원 가까이 되니까. 아유, 4%는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죠. 그렇구나.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왜 이렇게 작아? 그게 작다는 자체는 좋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걔네들 시각, 우리 네. 시각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걸 봤을 때도 반도체가 좀 더 유리하다. 요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면 기본 전제 조건은 있잖아요. 얘네들이 수익 실현하려면 결국 주식을 매수해야 돼요. 네. 매수해서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언제가 됐든 모르지만 매수가 들어온다. 쇼커버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 네. 이제 그 조건은 하나가 일단 밑에 깔려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언제 들어오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핵심.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다음부터는 사실은 제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는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보면 저 앞쪽에 급등을 한번 했잖아요. 7월 달. 7월 17일부터 7월 26일 동안 100% 네. 확 급등을 했어요. 이때 보면 공매도가 518만 주에서 195만 주로 확 줄었어요.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간 거네. 그래서 이게 한 110% 확 튀니까 몽전디구나. 일단 사례는 이건 하나 있어요. 네. 이 사례는 하나 있고 그다음 이때부터 또 공매도를 쳤어요. 얘네들이. 높은 데 위치에서. 네. 여기서부터 또 공매도를 쳐가 이제 공매도 금지되기 전날 11월 3일까지 누적으로 또 504만 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하면 공매도를 쳤다가 공매도 금지되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고점까지 튀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화살표를 쭈르륵 껐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11월 3일까지 228만 주 공매도를 쳤어요. 얘네들이. 네. 그런데도 쇼커버링이 앞에 봤듯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가격까지는 버틴다는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날 쇼크 금지되고 상한가 가고 네. 그 다음날 고점까지 튀었는데 아 그때도 안 했으니 안 그때도 안 팔았으니까.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하면 여기서부터 11월 3일까지 누적으로 228만 주 8만 주. 공매도를 쳐놨는데 네. 이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안 나왔으니까 이게 올라가더라도 쇼커브링은 여기서는 안 나온다. 야. 그러니까 쇼커브링이 만약에 나온다면 40만 원 넘고 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네. 이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쇼커브링이. 네. 그러면 음. 일단 2차 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추가 매수는 아닌데 얘네들이 견디다가 못 견디고 요 위쪽에서 쇼크버닝이 확 나왔다 앞에서처럼 네. 그럼 비중 축소를 해야 돼요. 어. 왜 그럴 거라면 경기보다 쇼크버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공매도 쳤는 애들이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던져야죠. 우리는. 던져서 비중을 그러니까 뭐 나오면 한 45만 원 위로 일로 확 튀면서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놔야 돼요. 아. 이거는 펀더멘탈이 경기 아니니까. 펀더멘탈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앞에 이런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일단 비중을 확 줄이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나올 수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세력들하고 개인들하고 공매도 전쟁이잖아요. 먼저 움직이면 져요. 전쟁에서 서로 겨누고 있는데 먼저 튀어나오면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식을 산다든가 이러면 져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쟤네들이 먼저 주식을 사는 거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보통 세력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서 수익 실현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확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경우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쇼커버링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한번 줄면 되고 그게 아니고 보통 세력들은 독하게 만약에 이제 주가 판다고 보면 세력들이 이만큼 매집해서 한 100% 땡겨 올려가 팔 때 보면 횡보하면서 조금씩 팔아요. 횡보하면서 시간 가면서 그러고 차트가 더 갈 것처럼 만들면서 네. 그래서 고점에서 서서히 팔아가요. 네. 그러면 공매도는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얘네들이 밑으로 이렇게 횡보해 가면서 앞에 공매도 잔고가 밀렸다가 올라가고 밀렸다 올라갔는데 준다. 그러면 그게 저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밀렸다 올라가고 밀렸다 올라가면 밀렸을 때 이제 그거 보고 밀렸을 때는 사도 돼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공매도가 줄기 전에 미리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아, 공매도 잔고 주는 걸 확인해라. 확인을 해야 되죠. 아. 그래서 보면 확 급났을 때는 500만 주에서 200만 주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500만 주 넘어가 있는데 200만 주 이하로 늘어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려면 얘네들도 어차피 밑에서 사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샀다가 올렸다가 또 밑에서 샀다가 올렸다가 하는데 밑에 지점이 공매도가 준다. 요 파동이 하면 그쪽에 걔네들이 팔겠다는 단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도 되는 거죠. 아, 걔네들이 이제 수익 실현하니까. 그러고 거꾸로 보면 이제 세력들이 확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를 땡겨서 크게 수익 나고 서서히 팔고 세력들이 다 팔면 이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공매도가 쌓여 있는데 공매도가 줄고 난 뒤에 공매도가 줄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남아 있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독한 세력 같아요. 저기서도 안 팔았으니까. 또 쇼크브링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는 먼저 움직이시지 마시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줄고 얘네들이 줄이는 걸 확인하고 또 그러다가 만약에 쇼크브링 나와준다면 물량을 좀 줄여 놓으시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응 방법은 요렇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에코프로비엠이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데 만약에 막 2025년 1분기 때 갑자기 실적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또 확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앞에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건 제 내피셜인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한 20%를 확 빼버려요. 아. 그러면 개인들이 못 버티고
던지잖아요. 그걸 받아서 줄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그 기회로 그러면 정말 싸게 공매도 쳤는 걸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뭔가 확 일어났을 때 공매도가 주는지를 봐야 돼. 공매도를 우선 주는지를 봐야겠네요. 왜 그러면 뭔가 계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공매도 줄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더라도 공매도 주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또 거꾸로 생각하면 개인들이 안 팔면 얘네들이 줄일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안 움직이면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군요. 왜 그러면 결국은 공매도 애들이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지금 개인 투자분님들이 안 팔면 이기는데 이제 서로 안 팔아야지 이기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결을 할 때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려면 결국은 저게 1조잖아요. 저거 분명히 그냥 JDPCL인데 이자 많이 들 거예요, 걔네들도. 유지하려면 저 돈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쟤네들도 무한히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 올릴 때 보면 세력들도 다른데 뭐 사채라든 가져와가 많이 하니까 쟤네들도 시간에 쫓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되는 거고 공매도 잔고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뭐 아까 반도체처럼 뭐 1년 이상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좀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1년 일단 좀 길게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차트를 안 가져왔는데 오래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공장이 늘어나고 이제 어차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뒤쪽에 한번 슈팅. 예. 그래서 일부의 폴리실리콘 때도 뒤쪽에 큰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공장이 늘어나고 공장 증설이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올 걸로 보고요. 네. 그러고 이제 공매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공매도 할 때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11월 6일 날. 요때 보면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샀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20% 이상 크게 상승을 했는데 38만 주를 샀어요. 이게 평소 하루 거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샀어요. 이건 이제 쇼 커버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거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롱숏 전략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롱숏 전략이 어떤 건지 알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건들면 안 돼요. 이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외국인들도 이렇게 20% 오른 상태에서도 많이 사네요. 이제 왜 그러고 그러면 롱숏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숏을 못 하니까 같이 틀어야 되니까. 같이 털어야 되니까. 예, 같이. 근데 왜 그렇게 같이 틀게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펼친다 이런 얘기를 많은데 사실은 롱숏 전략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롱숏 전략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각 나라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또 같은 업종들을 사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유사한 업종 중에 더 잘 나갈 것 같은 종목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롱을 치는 거예요. 롱을. 더 잘 나갈 것 같다. 이제 기업 분석을 막 했더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잘 나갈 것 같다. 똑같은 업종인데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건 삼성전자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숏, 우리로 따지면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시장이 상승을 확 했어요. 그러면 더 잘 나갈 SK하이닉스는 한 10% 상승을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삼성전자는 한 5% 상승을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공매도를 쳐으니까 5% 손실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 수익이죠. 합치면 5% 수익이 되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하락을 확 해버렸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약하니까 10% 하락을 해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5% 하락을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공매도를 쳤으니 10% 수익이죠. SK하이닉스는 5% 하락이죠. 더하면 5% 수익. 지수하고 상관없이 어느 경우든 수익이 나요.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펼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롱숏 전략이라는데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기업 분석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하고 상관없이 계속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롱숏 전략을 피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적으로 약한다고 하는 애들을 어떻게 했죠? 숏 했죠.
그러면 금지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에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숏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입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보면 우리나라 세일업체들, 2차 전지들은 걔네들 시각에서는 약하게 봤구나. 그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런 애들은 건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고 보고 했으면 좀 팔았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털어야 되니까. 근데 그날 매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외국계 애들이 사기만 하더라고요. 네. 뭐가 하면 사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공매도 금지됐어. 그러니까 청산을 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왔잖아요. 쇼커버링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쇼커버링 들어올 때 매도하는 외국인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청산을 한다는데 그런 애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만 막 일어났다는 거죠. 네. 세일 업체들은 외국인 시각에서 안 좋게 봤다가 밝혀졌고 또 공매도 금지로 국내 애들이 2차 전지는 국내 애들이 쳤구나 요게 밝혀졌고 올라가더라도 독하게 쇼커버링 안 하고 버텼다. 요까지 밝혀진 거죠. 이번 공매도 금지를 딱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 생각을 설명을 드렸는 거고요. 그러면요, 대표님. 만약에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했고 그 코스닥에 있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공매도를 안 쳤다는 거잖아요. 안 쳤다는 우리 국내 애들이 좀 그렇죠. 쳤고. 왜 그러면 쳤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쫙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물론 이건 조금 더 너무 나간 것 같기도 한데 유추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쪽은 좋게 본 건가요? 외국인들이 좋게 봤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는 아닌가요? 그거는 아닌 걸로. 거기 너무 나간 거고. 왜 그러면 여기는 너무 그냥 제 생각인데 외국인들은 롱숏 전략을 펼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래야 되는데 이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니까 이게 전략을 못 펼치는 거죠. 다른 나라 애들 주가하고 이쪽 주가하고 이제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데 너무 변동성이 크고 이러니까 롱숏 전략은 어느 경우든 수익을 내는 전략인데 좀 큰 거에다 이렇게 좀 묵직한 거에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이게 주가가 시장 따라 같이 이렇게 다른 나라 움직이는데 그쪽은 좀 예외로 봤을 확률이 그렇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국내 기관들은 그냥 완전 진짜 들어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사실 이게 기관이 쳤는지 개인이 쳤는지까지 알려고 증권사에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일단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근데 개인 보유 기간은 3개월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연장이 안 되면 3개월 뒤에는 이게 기간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개인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사실 밝히지를 못하고 제가 일단 연장된다는 것까지만 그리고 그까지 됐으면 좀 더 전략 펼치기가 편한데 그까지는 또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근데 오늘 너무 그 정리를 너무 이렇게 잘 해주신 게 보통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뭐 모건 스탠인가요? 막 그런 데서 그 에코프로 BM 주가 비싸다고도 많이 셀 리포트도 많이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그 중심 세력은 그런 외국인 기관보다는 이제 국내 기관이 더 많았던 제가 봤을 때 거고. 국내 쪽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면 이게 확실히 다 뭔가 판단이 달라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퉁쳐놓고 그냥 이렇게 막 싸잡아서 이해를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밝혀진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그러면 걔네들 똑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둘 다 안 들어왔으면 차라리 또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하나는 확 들어오고 이쪽은 안 들어왔으니까 이쪽은 안 쳤다고. 이제 판단 근거는 그거고 그건 예상이고 밝혀진 건 아니고 제 판단이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나 하자면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쇼커버링 발생해서 위로 확 튄다. 100% 가면 비중 축소 전략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질질 끈다. 그러면 공매도 주는 걸 보고 접근을 하자. 설명하고 2차 전지 세일업체는 뭐 일단 외국인 시각이 안 좋으니까 매수 자제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왔으니까 제가 또 개인들 매매 팁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매매 팁은 이렇게 볼게요. 제가 앞에 요거 외국인 움직이는 거 순간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대신증권이고 뭐 회원사별 매매 현황, 회원사라는 게 우리나라 증권사처럼 회원 등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등록이 되면 거래가 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이건 외국인들 움직임만 보여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내가 쓰는 증권사는 어떤가 그거는 증권사한테 물어보면 증권사들도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물어보고 그게 없으신 분들은 대신증권은 명확하게 요게 있으니까 요게 이제 매매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면 일단 대형주가 한 2, 3% 빠져요. 네. 이렇게 대형주가 밀리면 아 대형주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요걸 열었어. 외국계 애들이 매도가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일단 봐요. 그럼 만약에 매도가 던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거의 리뉴얼하게 뭐 3분, 5분마다 매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냐고 하면 만약에 지금처럼 삼성전자 뭐 200만 주 판다. 그러면 주로 홍콩에 그런 딜러들이 있어요. 홍콩 딜러한테 의뢰를 해요. 이거 팔아달라고. 그러면 홍콩 딜러 애들은 시장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주면서 평균적으로 2, 3분마다 조금씩 시장을 보면서 팔아줘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구해서 넘겨주면 수수료를 받아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는데 지금 AI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 메커니즘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계 애들이 매도가 나오면 한동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뭐 사고 싶으면 살 필요 없고 기다렸다가 장 끝날 때까지 매도가 나오면 장 후반에 사면 돼요. 수수료가 많아서 이틀, 3일 안 넘어가니까 보통. 네. 그러면 지금도 이게 뭐 11월 10일 거 잠깐 체크를 했는데 보면 아침에 모건 스탠리 매도가 한번 쫙 나왔어요. 네. 그럼 이제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들이 보통 아침에 훅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폭락이죠. 그 폭락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다시 폭등인가요? 다시 꼬리. 그게 과거 사례지만 2009년 5월 15일 북한이 핵실험 나왔을 때 보면 저기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저가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6.31이래요.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0.20이에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핵실험에 막 던졌다는 거예요. 매도가 불리면서 쫙 빠졌다가 한 2시간 있으니까 뭐 대한민국 괜찮네. 다시 매수를 해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쫙 올린 거네요. 그러면 저점에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죠. 6%네 하루에. 특히 선물이나 파생하는 분들은 초대박이죠. 저점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뭐예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 순간 매매 현황을 1, 2, 3, 4비 던져 놓으면 저런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막 던져요. 그러면 저거 보면 매도가 쭉 나와요. 지수가 떨어지다가 매수로 딱 바꾸는 순간이 저점이에요. 얘네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큰 사건이 터지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점을 이제 잡을 수 있어요. 하루 만에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매매 꿀팁으로 뭐 한번 알아놓으시면 제가 외국인 순간 현황 이런 걸 보고 뭐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설명하듯이 뭐 또 HTS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대형주는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이 땡 때리면 또 밀리게 되고 사면 올라가는 게 큰 영향이고 뭐 걔네들은 시장가로 막 사고 파니까 바로바로 영향이 나오니까 앞에 말했지만 많이 살 때도 홍콩 딜러가 계속 사니까 팔 때도 계속 팔듯이. 그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예, 거예요. 아니 이게 물량에 따라서 적으면 뭐 단시간에 끝나고 뭐 의뢰되는 물량에 따라서. 근데 보통 많으면 하루 정도 디자인을 하는 거죠. 걔네들이. 그렇군요. 이게 한 번에 다 팔아버리면 이게 또 시장이 충격이 오죠.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시간으로 해가지고 계속 평균 단가 맞추면서. 그러고 그래 해야지 또 단가도 높아요. 한 번에 처음 뭐 이게 받아줄 때 없을 때 바로바로 팔아버리면 푹푹 떨어지기 때문에 파는 단가도 낮아져요. 그러니까요. 예. 혹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니까 힘을 내고요. 또 주식에 또 궁금한 점 매매 있으면 제가 또 이희건 TV 또 매매 꿀팁들 있으니까 오셔서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은 경제 TV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익은 경제 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